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비업무용 토지를 700만원의 주식회사 세무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 50%는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나머지는 주식회사 세무가 발행한 약소금을 받다. 자, 이거 회계 처리 보면 비업무용 토지니까 투자 목적으로 산 거죠. 투자 부동산. 자, 이걸 처분했대요. 그러면은 대변에 쓰게 돼요. 그 다음에 50%는 세무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어요.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입니다. 그 나머지는 어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어음이 중요한데, 투자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재고자산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입니다. 재고자산을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를 상거래라고 그래요.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어음에 대해서 받을 어음을 쓰는 거고, 상거래가 아닐 때, 즉 재고자산이 아닌 걸 팔았을 때는 그 어음을 받을 어음으로 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은 이렇게 3개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 해야 돼. 600만원짜리를 이제 700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100만원 돈 번 거죠. 그거는 이제 투자자산 처분익, 투자자산 처분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말한다면, 보기에는 이제 3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초는 10월 25일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상장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만원 포함하여 220만원을 현금 결제하였다. 자, 주당 2만원을 취득했습니다. 수수료는 이제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이고, 회사가 이게 증권회사, 즉 금융회사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기말 현재 주식회사 서초는 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21,000원이 되었대요. 주가가 올랐네요. 한 주당 1,000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지금 올랐으니까 평가이익이죠.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000원 올랐죠. 100주. 따라서 10만원.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이 수수료는요, 단기매매증권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은 취득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해요. 따라서 평가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하지 않아요. 그 2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제외하고 전부 다 감가상각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 감가상각 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사용해도 해당되는 가치가 노후화되지 않죠. 건설 중인 자산도 제가 말했듯이 현재 건설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공장 생산 설비는 되겠죠. 보기 4번 영업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투자부동산은 이거 투자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답은 3번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규정이다. 이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2번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배분합니다. 보기 3번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益이 있는 화폐성 자산이다. 이거 틀렸네요. 예.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상각기간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이제 무형자산의 정액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5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기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다음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은? 기말의 외상매출금과 관계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판관비입니다. 외상매출금이기 때문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하죠.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변동을 주는 거는 이제 수익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 이게 판관비란 말이에요. 판관비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변동이 되는 거는 1번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호라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차기에 이월되는 계정 과목은요,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세 개의 계정 과목이,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세 개의 항목의 계정 과목이 차기로 이월돼요.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소멸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에 있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은 자본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좀 외우시면 돼요.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 과목, 사라지지 않고 차기로 이월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러면 보기 자산, 부채, 자본에서 찾으면 되는 거고, 정답은 3번이죠. 이 개발비가 B자가 들어가지만 이게 무형자산이잖아요. 이거 외워놓으셔야 되는 거죠. 무형자산. 나머지는 다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것은? 유동성이 큰 걸 먼저 표시하라고 그랬죠. 유동성이 큰 거, 그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입니다. 따라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걸 유동자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마지막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당좌자산, 그 다음에 나머지 비유동자산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유동. 그 다음에 임차권리금은 무형자산, 전세권, 기타 비유동자산. 따라서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가장 먼저 표시되는 거는 1번 투자자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에 속하는 1번 투자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거니까.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자본 조정의 계정 과목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 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미교부 주식 배당금, 5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3개는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원가 및 비용의 분류 중 제조 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제품 만드는데 사용되지 않는 거 물어보는 거죠. 제조용 원재료 소비액, 이게 원재료비잖아요. 예, 쓰는 거고 재료비니까. 그 다음에 제품 만드는데 포장이 필요하나 봐요. 그 포장하는 거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원재료 운반 차량 처분 손실. 원재료 운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이게 제조원가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처분 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면 계정 과목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판 거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처분하기 전까지 그 운반용 차량 원재료 운반하는 데 썼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필요 없어서 딱 처분해 가지고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 손실은 영업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2번입니다. 네, 제품 생산공장 화재보험료. 이 화재보험료는 예, 제조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예, 제품 생산공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분만 해주시면 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단기 총 제조원가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노무비는 여기 있고 제조 간접비는 여기 써져 있는데 재료비를 구해야 되는 여기. 이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에 속하는 걸 말하겠죠? 네. 재료비는 여기서 구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재료비라는 말은 재료를 사와서 쓴 걸 말하는 거잖아요. 소비한 거. 소비 안 한 거 말고. 그래서 작년에 이율된 거, 쓰지 않아서 이율된 거에다가 올해 사온 거 해서 쓰고 남은 거 10만원 빼는 거. 이게 소비한 거죠. 이게 소비액. 이 소비액이 재료비죠. 재료비가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에다가 10만원에다가 50만원 더하면 60만원이고 6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50만원 썼다는 거죠. 50만원 소비했어요. 이게 소비액. 이게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50만원이 이제 직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350. 제조 간접비는 이 원재료비, 즉 직접 재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해당하는 이 항목에서는 예.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그러면 50만원에다가 3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00만원이죠. 400만원에 20%, 428, 80이 되겠네요. 그러면 50만원 더하기 350만원, 400만원에다가 80을 더하면 480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공식 외우시면 돼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개별원가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제 보기를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잠깐 읽어보고 이제 배열을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원가 계산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하고 개별 작업에 대한 직접 원가를 계산한다. 직접 원가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거든요. 얘가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직접 원가 계산이 끝나면 이제 간접 원가를 파악을 해서 간접 원가 배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간접 원가를 파악한다. 예. 이거 예. 가번.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를 파악했다면 이제 이거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 배부 기준을 정한다. 그 다음에 배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다.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에 따라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완성품 환산량이죠. 환산량이라 하면 완성이 안 된 그 제품에 대해서 완성된 만큼, 즉 완성된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수량으로 계산한 걸 말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투입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한다. 맞아요. 그 두 개 합쳐버려 가지고 하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이거 구분하는 거죠.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되고 난 후 단기 투입분을 완성시킨다고 가정한다. 그래요. 먼저 착수된 게 먼저 완성된다. 이렇게 가정해서 두 개를 갖다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죠. 1, 2번 맞는 말이에요. 3번 기초 제공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입선출법의 그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을 잠깐 써보면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제공품 환산량 빼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다면은 이게 없다고 해보세요. 이게 없으면 이것만 남잖아요. 이거는 평균법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된다 이거죠. 이 공식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 맞아요. 4번 재료비의 경우 공정 초에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가 없긴요. 차이가 있죠. 공정 초에 투입된다 그러면은 100%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정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다라고 그런다면 그 진행률에 맞춰서 몇 프로까지 진행됐는지 그 진행률에 맞춘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예. 따라서 100%로 하는 거하고 100% 계산하는 거하고 진행률에 맞춰서 하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일반 소비세이다. 맞아요. 국세에 해당된다. 맞고요. 10%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번 틀렸네요. 예.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역진성이라는 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는 걸 말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면 세금을 조금 내야 되는데 물건에다 붙이는 세금이다 보니까 소득을 다 확인해서 물건 팔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했죠. 이를 면세라고 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과세 사업자인 주식회사 서초는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2기 예정신고 기간이라면 7월부터 9월에 공급한 걸 말하는 겁니다. 총 판매 대금은 6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별도 계약금은 3월 15일날 200만원 지급. 자, 그 다음에 중도금 5월 15일 7월 15일날 150만원씩 각각 지급. 잔금 150만원 9월 30일날 지급. 제품 인도는 9월 30일. 이렇게 공급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 계약이 3월 15일이고 잔금 치르는 날이 9월 며칠이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입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이 되고 6개월 이상인 것이므로 이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받는 거고 우리 이제 주는 거니까 각 부분을 이제 줄 때 공급 시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3월 15일 공급 시기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1월부터 3월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은 4월부터 6월 해당이 되는 거고 7월 15일은 7월부터 9월이네. 이렇게 주는 날이 상대방을 받는 날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9월 30일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총 4가지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즉 작성일자. 공급연월일이 아니죠. 마지막은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 이렇게 됩니다. 즉 작성일자. 세금계산서에서 작성일자가 중요한 거죠. 공급연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공급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일전자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되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관련되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나오면 항상 이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이 순서대로 수정합니다. 재손, 이재.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잘못됐다고 그랬으니까 손익계산서부터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손익계산서 자료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재무상태표로 가므로 이 세 개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기분 원가명세서, 즉 제조원가명세서가 잘못됐다 그러면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보시고 수도광열비의 금액을 고치겠습니다. 수도광열비가 560에서 650으로 고쳐져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고치면 당기순이익이 변경됩니다. 창을 닫고 그 당기순이익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되므로 자, 반영이 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당기순이익 상단에 F6 불러오기를 눌러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는 결산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이 하나의 데이터가 수정이 됐다고 해서 다 동시에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점검해서 고쳐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변경되고요. 이거는 자본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이 숫자 4,734만 5천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누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쓰고 있어요. 자, 이거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바꾸시고 나면 이 차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차액이 사라져야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733만 5천원 차익이 사라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주식회사 한진캐피탈, 주식회사 성우중기.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누르시고요. 해당되는 거래처가 일반 거래처니까 하단에다가 2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511번 복리후생비 계정의 대체전표 조교 3번에 공장 직원 1번 내염 예방 접종비를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에 코드가 제시됐으므로 코드를 중간 코드란에다 칩니다. 511번. 그 다음에 우측에 대체조교 번호 3번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지문에 있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문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지사항은 사전에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곧바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7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판관비 35만원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BC카드로 납부하였다. 자, 부가세를 납부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6월 30일에 적정하게 회계 처리된 부가가치세 관련 분계를 확인한 후 회계 처리할 것. 법인은 부가세 신고를 분기별로 하는데요. 매 분기 말일자로 납부해야 될 부가세와 공제받을 부가세를 상계해서 말일자로 상계해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더 많으면 미지급 세금으로, 그 다음에 공제, 환급받을 금액이 많으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놓습니다. 그 회계 처리해 놓고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해당되는 계정을 없앱니다. 따라서 6월 30일자로 일기 확정분을 회계 처리했다는 말이고, 따라서 6월 30일자로 가봐요. 회계 처리된 게 보입니다. 예수금, 대급금 상계했고 예수금이 더 커서 미지급 세금 잡아놓은 거 있죠. 예. 자, 이거 납부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00만원 7월 25일로 가서 차변에 써야 되겠죠. 예. 3,500 쓰고, 이걸 카드로 납부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나왔어요. 그 수수료 비용 35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20일입니다.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 차울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당좌 수표 발행액은 당좌예금 A백을 초과한 상태이다. 즉 당좌예금 통장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발행한 거죠. 당일 회사는 7월 20일에 주식회사 토주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대금 1,80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좌 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그러면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면 이름이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그 미지급금 토주 상사 1,800만원인데 당좌 수표 발행했대요.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좌 예금 통장에 그 잔액이 없어요. 지금 초과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주 차울 계약을 맺는 거는 이렇게 초과된 상태가 많이 발생되면 그 수표를, 통장에 잔액이 있겠지 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가 부도가 돼 버립니다.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은행하고 당좌 차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은행이 얼마까지 빌려주겠다라는 계약을 맺고요.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 한도 금액 내까지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수표를 발행하면 통장에는 이제 음수로 찍힙니다. 음수로 찍히는 거는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 그 초과된 금액, 그 금액을 당좌 차울로 처리합니다. 이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게 이제 부채니까 거래처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당좌 차울로 처리한 계정은 결산 시에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라고 돼 있어요. 당좌 차울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하셔도 정답됩니다. 근데 문제를 낸 출제자가 당좌 차울로 처리할 것, 그러면 당좌 차울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9월 10일 거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 김지운 씨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기증받으면 자산이잖아요.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토지의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다. 무상으로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금액은 얼마로 쓰라고 되어 있냐면 공정가치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로. 따라서 토지 4천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김주은 씨가 이 토지를 얼마 주고 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 금액 쓰실 때는 현재의 공정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주식회사 봄꽃 상사의 미수금 200만원이 대손 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일반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회계연도 중에 조회하실 때는 여러 장부가 있겠지만 결산에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가 편합니다.
보통 이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지고 결산 수정 분기하기 때문에 이걸로 보시는 게 좋아요. 10월 12일이라고 했으니까 10월 12일 치시고 그 현재 미수금이죠.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대변이죠. 대변의 잔액을 봐요. 80만원. 먼저 이거 가져다 써야 돼요. 80만원 밖에 없네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차변에다 써서 먼저 가져다 써야 되니까 미수금 거 대손충당금 써주시고,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채권이 아니잖아요.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고, 그리고 대변에 단기대역 그 미수금 없애면 돼요.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처리하고, 없으면 미수금이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상각비로 안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한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재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울진의 단기 대여 6개월 후 회수라고 되어 있죠. 연이자율 3% 하면서 타임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차변의 단기 대여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이자는 지금 대여하는 때는 이자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죠? 이럴 때 출금을 입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대로 주면 현금 그대로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타임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입니다. 계정 과목. 차변에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하나 나오면 출금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11월 10일입니다. 회사 판매 직원이 퇴직하였으며 동직원의 퇴직금은 800만원이다. 회사는 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조회한 후 회계 처리할 것. 이 조회하실 때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직원이 퇴사한다라고 그러면 회사는 직원 퇴사에 대해서 결산 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하기 때문에 11월 10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보니까 1000만원 있네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이 중에 이제 800만원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직원 퇴사 시에 퇴사에 대비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있는 것 중에서 은행에 확정급여용으로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은행에 확정급여용 퇴직연금으로 가입했다면, 확정급여용 퇴직연금은 회사 계좌로 만든 퇴직연금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관리해요. 수익이 생기면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이거 투자자산에 보면 있어요, 이 계정 과목이. 그래서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 금액만큼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빼는 거예요. 왜 빼는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지급을 할 때 차변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대변으로 옮겨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요. 3번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9월 2일을 치시고요. 주식회사 제주로부터 원재료 500개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하나당 5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매입의 과세입니다. 품목을 넣고 500 단가 5만원. 자, 수량과 단가를 넣지 않으셔도 공급가액만 넣으면 맞게 해드립니다. 예, 입력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제주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자, 이거 사오고 돈은 어떻게 줬냐면 대금 중에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마포의 약소금을 배사하여 지급. 자, 이 계정과목 제품 팔고 받아둔 거니까 바드럼이죠. 예, 바드럼. 나머지는 외상. 재료 사고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해야 되니까 분계는 3번 혼합. 아래쪽에 분계가 맞아요. 이렇게 두 개 내부로 두고 대변에 바드럼 쓰고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거래처가 마포라고 되어 있죠. 마포로 변경. 그 다음에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75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9월 4일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1번 과세죠. 기계에 매각했으므로 11번 과세죠. 11번 과세. 여기다 11번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갖다가 이렇게 처분할 때는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그것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자, 판 대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880입니다. 그럼 이 기계는 얼마짜리인지 보면 치대공가 2천만원에 감가상각은 900만원짜리 이렇게 빼기 하시면 2천만원에서 900을 빼면 1100만원이죠. 1100만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880에 판 거고 80은 국가에 낼 거니까 회사는 800만원만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해 봐요. 그럼 차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300만원 손해보고 판 거예요. 이 손해본 이름을 유형자산 처분소실 이렇게 미리 써놓지 않으면 회계 처리하실 때 많이 틀립니다.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취했고요.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880 받은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11번 넣고 품목의 기계장치 공급가액에 800만원만 넣어야 되겠죠. 민영기업 넣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 혼합. 제품을 판 게 아니라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유형자산 처분할 때 유형자산 대변에다 쓰고 여기에다 취득 원가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8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회계 처리에 주의하세요.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900.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차변에다가 받은 돈 보통예금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니까 880. 차대를 보시면 차변이 좀 금액이 부족하죠. 이거 보시면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마지막에 이렇게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300만원이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회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3번입니다. 10월 31일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주식회사 프라일 전자로부터 구입하였고 대금 217만 8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VAT 포함 BC카드로 결제했다. 단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 계정 과목 비품이잖아요.
그러면 10월 31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산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돼요. 근데 카드 전표 받았죠? 그러면 이거 57번 카고와요. 그래서 57번 카고와를 쓸 거고, 카고는 부가세 포함해서 내야 되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217만 8천원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부가세가 분리돼서 나와요. 이렇게요. 예. 프라일 전자를 넣고 유형의 카자가 들어간 걸 고르면 카드사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BC카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이 카고, 이거 외상이죠? 외상. 예. 아무 말이 없으면 카드는 여러분 신용카드거든요. 예. 신용카드 외상. 근데 사온 물건이 이제 비품이고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유형이 카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분계번호 4번입니다. 카드.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아래쪽에. 밑에 있는 온재료만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동해 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8월 1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품목은 보시면 전자부품이고 수량이 150개, 단가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받은 거 계약금을 제하고 그랬으니까 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8월 1일에 가서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8월 1일에 갑니다. 100만원 확인했고 선수금 확인했어요. 예, 이걸 이제 지문에다 써놔야 돼. 이렇게 써놓고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11번 과세. 자, 전자 부품이 되고요. 여러분 교재를 봐주셔야 됩니다. 예, 저 화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예, 150개 10만원. 거래처 넣고 전자란에 열을 하고 혼합 판물건 맞고 2개 맞으니까 내버려두고 차변에 손수금 없애야 되죠. 100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됩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12월 1일입니다.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 원가는 5만원인데 시가는 88,000원짜리래요. 예.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 거래처 주식회사 우진에 제공했다. 이거 주로 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회계 1급에 출제를 했네요. 예. 간주공급입니다. 간주공급. 이거 물건을 판 게 아니고, 예, 우리 회사의 물건을 거래처한테 잘 봐달라고 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판 걸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것도 판 거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온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가세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주공급의 공급가액은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하는 내용은 상단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단에 회계 처리할 때는 제품을 판 게 아니라 당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그대로 원가 그대로 줬으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간주 공급은 14번 건별로 입력합니다.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14번 건별 먼저 고르고 당사의 제품 쓰고 제품 잘 넣으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시가로 넣어야 되는데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니까 88,000원 그대로 넣어요. 그 다음에 우진을 넣고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을 합니다. 아래쪽에 분계가 중요해집니다. 제품을 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품 배출이 아니고 제품이 돼야 돼요. 이렇게요. 제품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제품은 접대하는 데 썼잖아요. 타계정 대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8번 이렇게. 그리고 금액은 원가 5만원짜리를 그대로 준 거니까 장부에서 5만원짜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8만원짜리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주고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58,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려웠고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 바쁘거나 그러시면 이거 그냥 하나 건너뛰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 원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잠깐 보시면 이런 상태죠. 예. 내용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거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말이 없잖아요. 수입세금 계산서는 세관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 에이스 국제운송이 발행한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수입 통관 절차를 대행한 사업자가 통관 수수료, 운송료 관련된 거, 예, 이거 지금 달라고 세금 계산서를 우리 회사한테 발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51번 과세로 넣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에 보시면 품목이 2개 이상이니까 상단에 복수거래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거래를 눌러야 돼요. 품목이 2개 이상일 때 복수거래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복수거래 키를 누르고 거기에 있는 대로 입력을 해요. 이렇게 넣고 ESC 눌러서 빠져나가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넣어주시고 전자란에 열을 합니다. 분계는 거기 지문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현금 하시면 되고, 회계 처리의 이름은 이 모든 내용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발생된 거잖아요. 재고자산 취득을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므로 원재료를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첫 번째, 10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구의 취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한 것이다. 부가세가 없으므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합니다. 날짜를 그대로 10월 25일을 쳐주시고, 세금과 공과 이거 틀렸죠? 업무용 차량의 취득세는 유형자산이고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한다. 그 자산의 취득공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 저게 세금은 맞지만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월 2일 당사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대여금 300만원은 상환기간이 2023년 9월 30일이다. 직원한테 돈을 대여를 하고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해놨나봐요. 예. 그러면 이거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 그대로 일반 전표에서 11월 2일을 치고, 상환기간이 1년 내가 아니면 단기대여금이 아니라 장기대여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대여금으로 바꿔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단기대여금은 다음 연도 말까지 단기대여금 처리하는 거고, 다음 연도 말까지가 아닌 거는 다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문제는 이제 수동과 자동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외화 평가하는 거네요. 자, 이거는 이제 수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충당금 자동, 세 번째도 자동. 그러면 한 문제만 신경 써서 회계 처리하면 돼요.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홍콩 거래처 만리상사에 대한 외화 예상매입금 240만원 2,000달러, 240만원 나누기 2,000달러 해봐요. 그럼 1,200원이었네. 근데 지금 환율이 1,180원 됐대요. 평가하라고.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니까 이걸로 쓰시면 안 돼요. 예. 환율이 지금 20원 떨어진 거고, 20원 떨어진 거는 갚아야 될 입장,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환율 떨어져서 20원 떨어져서 20원 곱하기 2,000달러 하면 4만원이 되는데, 이 4만원은 이익이 됩니다. 결산 시에 외화 평가할 때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돼요. 그래서 4만원. 그 다음에 부채는 그만큼 안 갚아도 되니까 외상매입금 4만원 없애는 거죠. 부채 감소 차변. 거래처는 홍콩의 만리상사. 이렇게. 이걸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동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은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날짜는 1월부터 12월 치는 거고요. 자, 두 개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하단에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손상각에, 이쪽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그 밑에 들어가요. 그 밑에. 예, 기타의 대손상각에. 우리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두 개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프로그램에서는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누르고, 자, 퍼센트 확인하시고, 두 개만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두 개를 뺀 나머지를 지우고 처리합니다. 지울 때 0 또는 스페이스바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계산한 이 금액으로, 계산한 이 금액, 외상매출금은 207만 2,600원, 받으러면 32만 7,500원, 이 금액 확인하시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릅니다. 이걸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 다음 감가상각비 첫 번째 공장권은 제조원가에 반영돼야 되므로 제조원가의 경비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경비 밑에 일반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찾아서 결산 반영 금액에다 92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홍보용 트럭은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처리돼야 되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밑에 감가상각비 밑에 트럭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210만원을 이렇게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문구를 보시면 돼요. 자동 결산 분기 완료. 자, 이제 장부주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유형별로 줘야 하는 겁니다. 무슨 유형이냐면 메인 매출 전표 유형. 메인 매출 전표를 유형별로 줘야 할 때 메인 매출장입니다. 클릭하시고 1월부터 6월까지 치세요. 그리고 수치니까 매입이죠. 매입에 53번 면세. 이렇게. 그러면 3개월 치니까 분기 누계를 보는 건데 한 건밖에 없네요. 예. 금액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월 중에 판매비 및 관리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어떤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현금이 아닌 걸로 지급했는지 알고 싶을 때 일개표, 올개표입니다. 달로 물어보면 올개표니까 올개표 가시고 6월을 칩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에 판매비 및 관리비니까 하단에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찾습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찾아가지고요. 복리후생비는 비용이니까 금액이 다 차변에 나오거든요. 현금으로 지출한 거는 현금란을,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거는 대체란을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현금으로 했네요. 전체 금액 물어보면 계란을. 그래서 여기 22만 1,000원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시험지에다 답을 써놔야 돼요. 시험장에서.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마지막 단기 1월부터 3월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찾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르시고요. 날짜를 쳐요.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그랬어요.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고, 그래서 11번이 아닙니다. 고정자산이 아닌 거 다 매각은 여기 빨간색 나오는 매출 쪽이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고정자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정자산 판 거, 안 판 것을 구분해서 쓰는 게 바로 과표명세입니다. 과표명세를 눌러야 돼요. 과표명세에 가보시면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면 수익금액 제를 봐야 돼요. 이 자리를. 이게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았을 때 그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수익금액이 아닌 거,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았을 때 이 자리 31번에다 쓰거든요. 예. 그래서 1200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